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근데 그 옷 입고 다녀요? 그거 우리 옛날에 저기 총선 때인가? 여기에 이제 이름 넣고 뒤에 이름 새기고. 멋있어요. 이게 야구 점퍼거든요. 네, 멋있어. 요즘에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롱패딩, 네.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야구했던 사람들이 겨울에 몸 식지 말라고 그 벤치 코트가 이제 이게 변형돼 가지고 롱패딩이 된 거죠. 다 야구 관련 옛날에 야구 점퍼 선수들. 봄 가을에는 저거 입고요. 야, 그 디자인 보니까 그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이트가 있대요. 우리 시작한 거죠. 네. 괜찮아요. 왜요? 최재성 의원이 전화 와서. 제가 마이크 꺼드릴 테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타이밍 꼭 그렇게 못 맞추신 분들이 있더라고. 최재성 의원인데. 잠깐만 전화 나갔다 오세요. 그럼 이게 다 그럴게요. 이 방송을 끊을 수는 없고 중간에. 자, 최민희 의원님. 자, 네네네네네네. 됐어요? 왜? 그렇구나. 참. 받아보시지. 문자를 보내세요. 방송 막 시작했다고. 자, 지금 시각은 아직 방송 시작할 시간은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실까봐 일단 연 거예요. 자, 새날은 방송공장입니다. 김어준 총수 따라올 수 없는 방송공장. 오늘 방송이 무려 이 시간에 방송이 5개째. 오늘 새벽에 낮에 못한 얘기 하시면 6개째. 내가 살아있는 게 영예요. 여러분들 미리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 시작한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고 안 하셔도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무언가로 하나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조금 방송이 덜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 일정에 맞춰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 일정에 맞추셔야지. 두 분 안 그러세요? 똑같은 거지. 생각해 주는 척은 아니 이거는 우리 김봉준 비서관을 위하여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고요. 인정. 가끔씩 개국본 집회를 나가면은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집회장인지 새날인지 싶을 때 최민희 의원님 나오시고 김민석 위원장 자주 나오시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껴먹는 시간. 우리 미니 준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 준이 123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제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인데 청와대는 가지 않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 지치지 말기. 나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 포기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자, 다음에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 축하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축하요? 오늘 제가 6월 말에 청와대를 퇴사하고 무직자 상태였습니다. 퇴사. 근데 오늘 드디어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뭡니까?
저기 21대 총선 예비 후보라는 난또 새로운 신분을 축하드려요.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Congratulation. 자, 일명 녹두전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 잘 나오셨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최민희 의원님이 우리 녹두전 모시고 뭔가 좀 묻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 조금. 워낙 그쪽에 디테일이 또 한쪽에 디테일이 강하신 분이라 혼자 하시는 거보다 좀 쉽죠, 솔직히. 그냥 묻어가시는 거죠, 지금. 제가 네. 묻어가는 거죠. 나 묻어가도 돼요. 제가- 영광이에요. 제가 묻어가는 거죠. 영광. 자, 묻어가도 되기. 자, 심야에 두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을 문 대통령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이낙연 총리 때 그렇게 했었죠. 네. 총리는 그렇게 모신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오늘 낮 방송에 김현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꼭 후원회장만 시키려고 하면 어디로 가버린대요. 그게 그 이야기 또 아시죠? 이렇게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김현 의원과 저하고 이제 의장님을 뵀어요. 뵌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 김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음. 하는데 김현 의원이 자기 입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 저보고 의장님을 컨택해달라고 해서 김현 의원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갖고 셋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김진표 의원이 낙마될까?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현 의원이 그러던데요. 근데 의장님 좀 불길합니다. 그래 갑자기. 그래서 뭐가 불길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후원회장만 맡아달라고 하면 영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런데 의장님은 영전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세현 장관님을 자기가 후원회장으로 해달라는데 곧 민주평통 가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님을 후원회장 해달라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 내정되시더래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도 자신의 후원회장을 하면 갑자기 신분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막 웃은 거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총리가 돼버리네요. 그런데 그때 후원에 사인 못 받으셨죠? 그때는 하신다 그랬어요. 하신다 그랬어요. 하신다고 했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2주 전이니까. 그리고 저는 제 후원 회장이 정세균 총리 지명자입니다. 저는 미리 사인 다 진짜요? 받아놨고요. 어. 네, 아. 오늘 선관위에 접수했습니다. 접수하고 나니까 발표 났고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몰랐습니다. 예? 그럼 어떡해요? 근데 뭐 이제 교체는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총리 지명되기 전까지는 아, 자연인이잖아요. 예. 그 자연인 총리 인준이 아니에요.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후원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어쨌든 바꾸셔야 되겠네. 그러면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국회 동의 인준돼서, 받으면 예, 그러니까 총리 인준을 받든지 아니면 총리 서리로 임명되든지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반대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총리 신분이 법적으로 근데 서리가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설이 어. 옛날에 저 김종필 씨가 예, 오래 하던 했죠. 설이. 네, 네. 어쨌건 지금 국가의전 서열 2위가 국가의전 서열 5위로 파파미. 나는 그렇게 의전 서열 내다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요거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셔도 한 1년 전쯤인가? 저희가 이렇게 농담처럼 의장님이 총리를 하시면 이후에 진짜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막 이런 농담을 했어요. 진짜 농담 100%.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고 총리는 5위인데 당신이야 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더라도 국회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러셨었는데 생각해보니 저 19대 때 마지막에 잠깐 후원회 열었어야 되잖아요. 그 선거할 때. 그때 후원회장이 정세균 의장님이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1위부터 5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됩니다. 궁금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길래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오늘 대통령 말씀도 있었는데 경제 그리고 화합 뭐 이런 단어에 방점을 찍히더라고요.
대통령이 최소한 총리 정도는 정중하게 본인이 직접 발표하셔서 이렇게 모셔오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대통령들도 그러셨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네. 정부 초기에 이제 이낙연 총리 발표 직접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장관 발표를 외교부 장관하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었죠. 정부 초기에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비서실장이나 국민소통수석이 했고, 요번에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이게 국민들께 던진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요번에 발표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한참 동안은 김진표 총리 후보 설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이 거론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국에는 전혀 다른 분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정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과 잘하지 못함의 아쉬움뿐이다. 이분처럼 잘하신 총리도 사실상 역대로 드물지요. 없죠. 그래서 계속 해주시면 안 되냐 했던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은 후임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평가를 할 때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통할 능력이 너무 뛰어나세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해박한 현장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니까 워낙 이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 영역은 정세균 의장님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대표 하실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 통합 능력이죠. 이제 총리로서 어떤 정부를 통할하면서 통합 메시지들을 내주는 것, 이 부분도 조금 보수적인 국민들한테도 소구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낙연 총리가 교체됐을 때 그 이후의 리스크를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정세균 의장께서 수락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도 좀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정세균 의장이 들어오면서 좀 많이 상쇄되고 좀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강찬호 논설위원 있죠. 중앙일보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토론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세균 의장님 개인에 대해서는 호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보면 서열이 2위에서 5위고 사실 야당이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지금 적임자 아니냐.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결단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점은 인정한다.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없어져야 될 형식 논리 같아요.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예, 국민들께 보여주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게 이제 그 의전 서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 서열에 의해서 뭐 이동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우리 이제 권위주의 시절, 위계를 중시하던 시절에 1등부터 딱 줄 세워놓고 10등이 어떻게 1등 가냐 이런 논리인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했고 똑같이. 예. 그리고 오히려 정세균 의원님이 그렇게 더 낮아지는 서열에 국무총리를 받아준 거는 사실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반증 아니냐. 그리고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결단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어쨌든 이상하긴 이상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상하다는 건 또 인정한다. 네. 그런데 잘하시면 된다. 아마도 평시였으면 저는 정 의장님이 수락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주 극악한 그 극우 세력들이 나라를 아주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는 뭐 예상은 공동 선대위원장 맡을 거다 민주당에. 네. 그리고 종로 출마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볍게 하면 그러니까 얘기하면 저는 계속 이낙연 총리님께 음. 무슨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문제가 그 음.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 총선 전략 하에서 시너지가 나는 방향의 선택을 하실 텐데 그 선택 중에 하나가 뭐 공동선대위원장 하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종로 출마도 좋은 카드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종로에 출마하려면요. 아마 국회 인준 전에 사임을 하셔야 되죠. 16일 전에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사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 청문회 인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은 아마도 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볼 때 비례대표 그 시한도 못 지킬 가능성도 3월 있는 10일.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임을 할 거다. 사임을 하게 되면 조기에 사임하겠죠. 그 일정과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요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사임 못 하거든요.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오늘 왜 이제 발표할 때 대통령의 이낙연 총리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이게 거의 뭐 애정 행각 수준이잖아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브로맨스. 예. 그래서 정말 무한 신뢰가 이제 묻어 있는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는 그 모든 거를 이낙연 총리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풀어주신 네. 거죠.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본인도 너무 오래 하시면요. 평생 총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습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낙연 총리가 이제 선거에 뭐 나오는 건 확실한데 이제 지역구냐 뭐 비례대표냐 비례냐?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1월 16일부터는 기존 방송에 출연을 못 한다는 거 그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네네. 기존 방송 다 15일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시사 프로 가요. 시사 프로만 그렇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예능은 교양 나갔대요. 프로 안 돼. 예능 교양 안 돼. 예전에 오세훈이 그 생수 광고 나왔던 게 논란된 적 기억들 나세요? 오세훈 광고 안 된다고 그러고. 광고는 안 되고요. 시사 대담 뉴스의 프로 토론 뭐 이건 네, 된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사 프로. 팟캐스트와 유튜브는 선거 당일날까지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언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SNS더라고요. 참 그 가성비는 짱이에요. 지상파 등에 비하면은 제작비 차이가 한 2만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시고요. 자, 이번 섹션은요, 그냥 황교안의 공포 정치로 한번 다뤄봤어요. 공포 정치. 실제로 황교안 씨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게 보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웃자고는 소리가 아니라 단식할 때 안기르던 수염을 지금은 깎지도 않은데 그 수염이 그렇게 멋있게 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냥 웃자고는 소리긴 하지만 일제 시대 때 그 우리가 캐릭터 알고 있는 그 앞에만 살짝 나오는 그 수염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외국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심. 저 어저께 있잖아요. 예. 어제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태극기 모독부대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십자가 세력하고 이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그 세 세력이 결합했는데 그 불법으로 나부낀 깃발이 태극기, 성조기 거기에 이스라엘기가 그렇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류가 재정 분리되고 정교 분리된 게 언젠데 지금 늘 십자가와 같이 저렇게 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현실 정치에 저렇게 끌어들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를 따르라 막 그런 느낌 그래서 모세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치인이라기보단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코스프레 하는 국회를 접수한 마적대. 근데 첫날 그게 이제 그 정당 의정 보고회, 연설회 이런 거는 할 수 있게끔 이제 통상적으로 국회 마당을 빌려준답니다. 거기까지는 불법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 마찰이 벌어진 건 상당한 불법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저 국회 앞에 보면은 우리가 집회 엊그저께 됐던 국민은행 앞에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게 집회 신고 됐어요?
그건 신고하고 했겠죠. 그건 안 뭐, 했대요. 안 했어요? 네. 헐. 근데 그 집회 소리가 우리 녹음실까지 들렸어요. 여기까지요?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은 스피커를 얼마나 크게 틀어놨겠냐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웬만한 빌딩들한테는 다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였을 거예요. 어머나. 거기 가서 민폐다. 황교안이 연설을 하고 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등 그러면서 지금 의원총회 가서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공포정치란 말을 붙였냐면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졸고 있냐. 절절하게. 현역 국회의원 지금 약간 겁박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진짜 분위기 잡는다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절절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 청와대 앞 단신 농선 당시에 의원들과 단일 대우가 된 느낌을 못 받았다. 와, 단식 때에도 많은 외국 시민들이 애국 시민 아니에요. 외국 시민이에요. 외국 시민들이 의원들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의원들은 바쁘다고 답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가진 역량의 100%를 써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70%만 쓰고 힘을 다하지 못한다면 똘똘 뭉쳤다고 할 수 없다. 지금 한국당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절절함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 집회하는 분들은 매우 절절한 상황이다. 당이 내린 결론에 대해 똘똘 뭉쳐서 다른 말 없이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고 의석 150석을 넘어야 한다. 못 넘으면 저부터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150석? 말의 수준이 일단은 겁박 수준이고요. 완전히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려서 어떤 민주주의를 잘 모르던 시절에 온라인에 카페지기라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권력 쓰다가 굉장히 분란 나는 건데 민주정당에서 의원들한테 사실은 나 따라와.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고 150석 못 넘으면 사실상 사퇴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어떠세요, 비서관님? 저는 투정 정치 같아. 공포 정치라는 느낌보다는 대표가 이렇게 투정하듯 정치를 하면 그 의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황교안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말 진심 같아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역사 인식 그리고 정말 이 본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정상적이지 않은 멘탈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청와대 들어가면서부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총선이 가까울수록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정쟁 상황을 맞이할 거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거를 전제하고 이 여러 가지 국정 전략들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두고 늘 정무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의 결과가 이런 상황 때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더 민생 행보, 민생 일정 잡고 그렇죠. 국민과 관련된 메시지 내자.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 잡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상상했던 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요. 그러니까 늘 상상한 것보다 더해.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게 극우의 행태예요. 저게 나라 전체로 발전하면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완벽한 가는 거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합리적 중도 보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 합리적 중도를 포섭하겠다고 해놓고 어제 보인 모습은 사실 구구적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거 다 불법이에요. 그 국회 경내에서 제가 그때 조그만 무슨 깃발이 있었어요. 세월호. 그거를 그냥 들고 가게 되는데 그것도 못 들고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깃발에 꽂아서 저렇게 여러 명이 휘날리는 거 태극기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특히 성조기 안 돼요. 이스라엘기 안 돼요. 뭐 공수처 폐지 깃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문희상 의장을 막 처단하자고 하고 이런 거 전부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과거 법과 원칙을 크도록 주장하고 지난 4월에 민주노총이 약간 비슷한 거 하려다가 거기는 몽땅 잡혀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황교안 씨가 민주노총이 국회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엄청 비난했던 그게 사람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상황은 그런 국회농단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아까 말한 그 기대 이런 걸로 음. 경찰들 찌르고 그 자체가 이제 폭력 시위가 폭력이죠. 돼버린 상황이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요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직접 검찰에.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할지. 수사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라고 우리는 헛털에서 웃긴 한데 어떻게 공수처 만들어야지. 여기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황교안 자체는 만약에요 민주당이 야당이 된 시절에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국회에 그 민주당의 어떤 대표를 한번 끌어와 볼까요? 문재인 대표 한번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 지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폭력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혀가죠. 나는 바로 즉각 체포라고 보거든요. 네, 체포했을 거야. 네. 그 법이 적용을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저러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저러냐.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너무 검찰을 믿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게 있고 또 경찰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낮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 수사 따위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느낌, 황교안 대표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장면에서 유인태 총장께서 그 태극기 부대의 모독 부대를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거 허가하셨잖아요. 압박에 못 이겨서. 그건 이제 정당 이제 정당 연설회라는 네. 핑계 때문에 네. 일단 내가 봤을 땐 그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무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입장을 시킬 때 시위용품은 일체 못 갖고 들어가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와 밀려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못 해버린 거죠.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렇게 그 폭력을 휘두르는 게 그게 무슨 정당 연설회인가요? 그래서 무른 느낌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게 막 폭력을 해도 문재인 정부는 이거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는 것을 저어해서 별로 센 그 공권력 발동을 안 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보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것 같아요. 이게 세력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의원들 평균치나 이런 걸 보면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극기 그 모독부대하고 그 약간 이단성의 어떤 종교 집단들이 결합을 하면서 그것을 뒷배로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1야당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단 보수 정치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참 안타까워.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할 얘기가 많아. 많아요? 네. 자,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보통 이제 그렇죠. 이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국민 여론이 총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야당 심판론이냐 여당 심판론이냐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지금 뉴스원 여론조사 한 게 오늘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글자는 달라요. 국정 안정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래 했을 때 국정 안정돼야 된다.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론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렇죠. 57%고요. 다음에 정권 심판론은 30% 그놈의 30% 이런.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을 쓸 때요. 지금 임시 썸네일 제목을 쓸 때 네. 내년 총선이라고 썼다가 급히 바꿨어요. 이번 총선이라고.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면 여론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이번 총선이라고 하면 4개월도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론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없다고 보고 네. 그 사이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훨씬 더 뭔가 이득이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가세요. 네. 우리 비서관. 아, 우리 예. 녹두전. 녹두전. 저 분석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현재 여론 지형은 총선까지 간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거는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제가 확실하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정말 일방적으로 2달 동안 그렇게 전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 득표율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뭐 30% 언저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평상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서초동에 나와 있는 국민들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금 이 현 정부를 지지해주고 지켜주려고 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촛불을 들어서 16년도 10월 29일 날 처음 시작됐는데요. 행정부 권력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을 사법 재판대에 세웠어. 국민들이 행정부 권력을 바꿨어. 그리고 그 이 지역 감정하고 이 무능하고 부패했던 지방 권력을 또 대거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국회뿐이라는 걸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검찰이 또 야당이 이런 프레임들을 짜더라도 흔들림 없는 게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들 뭐 그 이 각 기관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저는 이번 총선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이런 큰 촛불 대장정이 이런 현재 구도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매우 놀랄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올 예.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정 안정이라는 말이 여론조사 문구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얼만큼 발목을 잡았는지를 볼 수 있는, 야당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발목을 심하게 잡았어가 57이면 사실상 60%고요. 여론조사에서 60%면 의미가 없다면서요. 어떤 여론조사가. 예. 예. 그런 상태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의 정권 심판하면서 뭐 조국 장관 관련한 것들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국정농단이나 막 걸지만 전혀 안 먹히고 있고, 30% 내에서 지금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국회 점거 유린 사태는 포함도 안 된 사건이거든요. 반영이 안 된 예. 거고, 이거는 지역을 돌아도 똑같이 나타나요. 제 경우는 이제 거의 만 4년 반을 지역을 밀착해서 다니다 보면 딱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 똘똘 뭉쳐 있고, 나머지는 심지어 과거에 되게 보수적이라고 느낀 어른들도 자유한국당 안 되겠다, 저긴 사람도 없고 하는 짓이 건건마다 밉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반영되냐면 비토로 반영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비토율로. 예, 그래서 그게 최대 높을 땐 60% 가까이, 그리고 낮아도 40%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초기에는 뭐 탄핵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합리적 보수를 가장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가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럴 때 이제 우리 공화당이 로얄티를 주장하지 않을까, 저작권을. 로얄티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우리 공화당화. 그렇죠. 왜 우리 닮아가? 그런 거죠. 그래서 각 당에서 지금 이제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할 텐데요. 지난번 총선 때 그 대통령이 마구 흔들릴 때요. 이제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내에서 엄청 흔들어댔습니다. 탈당하신 분들이 90석밖에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정무 단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때 안심번호가 얼마 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안심번호로 하자.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현장의 여론은. 안심번호를 하니까 120석까지 훌쩍 올라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여론조사하고 안심번호하고 틀린 거는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식별이 없잖아요. 일반 리얼미터 조사나 이거는 사실은 그 1000샘플이나 2000샘플 전국적으로 골고루 표본을 그 RDD로 그 할당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한 10명이 부족하다면요, 이거 2, 3일을 돌려야지 그 10명을 찾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근데 안심번호는 지역별로 옛날에 여론조사 유선으로 하듯이 샘플링을 다 표본 할당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들은 거는 최근에 수도권은 민주당 지지율이 다 50% 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황교안 덕이네요. 감사합니다, 황교안 씨.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두 분은 정치인들이시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민주당 같으면은 황교안 같은 대표가 저렇게 가지고 지지율 나누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다 해봐 안 되고, 막 국회 유린까지 하는데도 안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황교안은 당내에서 비토되면서 전략을 급수정해야 되는 상태인데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의 가장 강점이 뭐냐? 강점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강점이 있어요? 코스요?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니, 누가 그러네, 하겠어요? 그러네. 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몇 달 전에 YTN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음. 저는 정말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제가 촛불 여파가 작은 게 아니에요. 지진으로 따지면 10도 이상의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뻔뻔하게 나지만 내상을 입었어요. 이 내상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당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엉뚱한 대표들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마지막 남은 당 리더십인데 나경원과 황교안이 저렇게 계속 뻘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하히 교체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재철이 대표됐을 때 뭐 자기는 학생 운동도 했고 뭐 선수에서도 안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당 대표가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천이 코앞에 있을 때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겠지만 누군가는 황교안에게 직언을 하거나 오히려 사퇴하라고 외치는 것이 비대위 체제로 가서 김종인 씨 모셔오면 저 당도 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황공포 정치가 그렇죠. 시작됐는데 그것을 왜 저는 공포라기보다는 의원들에게는 투정으로 비치냐면 그 내용이 없잖아요. 무슨 의원들이 잘못한 게 나 단식하는데 왜 안 왔어? 이런 수준의 메시지 나오는 건 처음 되게 봤다는 유치한 거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패널들한테 불만이 왜 없겠어요, 가끔씩은. 근데 그 불만을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리더십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걸 묵묵히 참고 견디는구나를 봐야 마음속에 빚이 생겨. 그래서 더 충성하고 싶어해. 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어머, 근데 왜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좀 그래야 되지 않아? 자, 근데 어쨌건 황교안 씨는 사실상 어제부로 이번 주부로 사실은 정치권에서 전 탈락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자격이 없어진 상태라고 네, 보고 네. 요거는 본인이 유지하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약한 것처럼 사기에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에서도 당권에서도 완전히 멀어지는 시한부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총선 변수가 혹시 있다면 검찰 변수일 텐데요. 검찰이 지금 마구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지금 계속 이 국면을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약효가 다 떨어져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지금 국회에서 이 시간 현재요. 4+1이 협상 중이랍니다. 이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쟁점들 중에 50석에서 30석 캡 씌우는 게 확정될 것 같다고 해요. 네. 대략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그러면 그 225대 75 올려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부결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거 너무 지금 낮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225대 75면 우리 표결에 참가할게. 그래서 야당도 표결 다 참가한 선거제 개혁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심지어 무기명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그거 국회의원 20인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는 있죠. 근데 신청으로 결정할 끝이에요.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떤 일부 주장은요 원안 처리에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예, 어쨌건 그런 지금 상황이고 아마 우리 방송이 끝나는 시간대쯤 되면 또 지금 9시 시작했는데 지금 10시 한 반쯤 돼도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면은 11시 넘어서 한 심야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적으로 계속 딜레이 시키면 동력 떨어지거든요. 그럼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좀 이제 상황을 체크했는데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은 이제 30석에 캡 씌우는 거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쪽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천정배 의원이나 뭐 그쪽에서 대검의 의견서를 상당히 좀 반영한 의견들을 냈다가 사실 이런 사단이 생긴 건데 그걸 정의당이 모른 척하고 이러면서 사실 사단이 난 거더라고요. 정의당이 모른 척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전 정말 분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당은 뭐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그런 말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총선 이겨가지고 검경수사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와서 결국 지도부가 다 뒤집어지고 그 선거법으로 상황을 확실하게 이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압이 됐고 정의당이 굉장히 어저께 움직였나 봐요. 저쪽하고 그래서 뭐 좀 정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중 지켜봐야죠. 등록 사실은 당연한 결과였죠. 왜냐하면 이게 깨지면은 민주당 정의당 공멸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의당은 뭐 우리가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민주적이며 정의롭게 오늘 지금 빨리 타결하십시오. 저번에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둘이 박원석 의원하고 해서 우리가 민정당 했잖아요. 민정당 했었어요. 민주정의당 합쳐가지고. 거기서 한 최고의 특종은 탄핵. 탄핵 주장을 최초로 박원석 의원이 그 방송에서 했어요. 네. 박원석 의원 잘 아시죠? 제 후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방송이었죠. 근데 박원석 진짜 똑똑해. 아 똑똑한 박원석. 최민이 더 예. 똑똑한데. 뭐 박원석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 내가 보기에 두 분을 같이 방송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방송이라는 게 토론 프로그램은 대본이 없는 거잖아요. 보고 읽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서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말이 빨리 나오는 사람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빨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배 안 피고 술 많이 먹으신 분들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전날 술 먹고 오신 건 표시가 바로 나요. 그가 굉장히 많아져. 그러니까 단어를 저는 술을 안 끄집어내기 먹어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목소리가 윤여정 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윤여정 씨가 이 목소리가 되게 저보다 조금 더 하죠. 그래서 막 혐오감 난다고 나오지 말라고 목소리 그랬대요. 되게 좋아요. 개성 있고. 아 그래요? 그럼요. 어머 우리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 아니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계속 듣잖아요. 이 방송을 라디오를 TV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 세긴 하는데 박원석 똑똑하다. 똑똑해요. 똑똑한데 의원님보다 덜 똑똑하고. 근데 정책위 의장이니까 박원석이 정의롭게 잘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저 같은 목소리는 사실 평론에 안 맞아요. 좋아요. 안 맞다고. 감미로워요.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100분 토론 같은 날 이런 얘기는 실컷 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해도 돼요. 뭐. 음악 DJ 이게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리 진 그대에게 격렬한 토론을 할 때는 안 먹히는 목소리죠.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사회 보고 PD 하는 건데 이 의원님 같은 목소리가 굉장히 토론에는 적합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탁탁 꽂히는 거 있잖아요. 단어가 굳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연애하기에는 부적절했어요. 그 이동영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 목소리 있죠. 좋아요. 그런 목소리가 토론에 제대로 꽂히는 그러나 목소리. 귀로 듣기에 감미롭진 않아요. 최근에 김영남 의원님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의원님하고 건 계속하면서 우리 둘이 부부인자. 지금 최불암 그 김여자 이후에 정치인들 패널들이 부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저 부부인 줄 알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남편한테 대드냐고. 우리는 예전부터 김용남 의원하고 여기 최민희 의원 토론하면요. 김용남 참교육 시간이라고 계속 표현했었는데. 자, 그렇고요. 그 얘기 넘어가시고 어쨌건 이런 얘기 하니까 재밌다. 자, 오늘 밤중으로는 좀 결과가 도출이 돼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임시국회가 열리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임시국회 기간을 한 3일 정도로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게끔 내버려 두고 바로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네네.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임시국회 회기에 필리버스터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되게 웃기는 일이 발생해. 그건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립이 안 돼.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죠. 국회가. 그렇지. 국회가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는 왜냐면 거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회기도 안 정했고 계속 반복된. 근데 그거는 뭐 다 정리가 된. 정말 기상천외한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잔머리. 진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거는 어차피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만약에 오늘 밤에 합의가 되면 내일 당장 임시국회를 열 거고. 네, 당장 하신대요. 그리고 그 임시국회 기간은 분명히 3일 정도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법들을 일괄 상정하고 네. 자유한국당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그리고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면 바로 표결 들어가는 이 구조면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네. 수요일 아니 그렇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짜리 임시국회가 아니면 불가능한 게요. 이게 일단은 선거법 한번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검경 수사권하고 공수처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네. 갈 수 있다. 그럼 요게 또 하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정이 되면요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예, 이걸 3일 주면은 3일 내내 선거법 하루만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기 돼. 때문에 안 되고요. 회기 끝날 때까지 하는 거니까 하루짜리에서 끝나고 그 다음 날 선거법 처리, 진짜 그다음에 그 공수처법이랑 이거 상정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종료 제압해 놓고 민생법안장 쫙 그냥. 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살람이라고 욕 다 먹었어. 마치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주식 가격이 먼저 반영되듯이 이미 살라미는 욕이 다 반영됐어요. 욕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하루씩 하시면 돼요. 야 그때 나경원이 처음에 그 필리버스터 나올 때 하게 해봐요. 내부를 더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지율 하루에 1%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의견 제시했었잖아요. 그 어른도.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시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는 거고 그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코앞에 공수처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그걸 영어로 어라운드 더 코너라고. 그렇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의원 되게 똑똑하시네요. 예. 이상한 것까지 다.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에게 영어를 네. 가르쳐본 엄마만이 아는. 아 그러시군요. 크리스마스 is around the corner. 그럼 크리스마스 특사. 아니 굳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이씨.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공수처는 잠깐만 두 분한테 단답형으로 딱 여쭤볼게요. 네. 공수처 설치 됩니까? 전 선거법만 넘어가면 공수처는 이견이 없는 단서 거. 달지 마시고요. 된다. 되죠. 되죠. 여러분 네. 믿으세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오늘 이슈들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찰이 오늘 했거든요. 어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떴어요? 어머. 불안해 죽겠어. 우리 슈퍼챗 50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진짜 왜 이랬어요? 어머 나는 역시 아무리 내가 바빠도 살림꾼인가 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남근영님이라고 우리 패널리스트인데 돈 많으신 CEO세요. 어머 넘어가시고요. 지금 네. 방송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요? 내가 50만 원 보고 깜짝 놀라서 좋아서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게 맥시멈인가 그럴 걸? 더해. 아, 고맙습니다. 슈퍼챗들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옐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채널이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멤버십.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구독자분들은 그냥 아무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보시는 데는. 근데 유료 회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죠. 유튜브에? 멤버십이라는 게. 나도 해야지. 잠깐만요. 제가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게 멤버십 회원들이 이제 많아지면 채널을 없애지는 못한다. 우리가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더니 채널이 사라져 버린 적이 있었어. 이 유튜브 방송 하다가. 그냥 단지 노란 딱지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저번에 한번 경고를 먹어서 생방송 중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찾아보니 아무래도 멤버십 회원이 많은 방송은 죽어도 못 없앤다. 뭐 이런 그러면 정보를 듣고 지금. 그럼 멤버십 가입을 독려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춘하님.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라.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최근에 네. 놓다고 좀 힘들긴 했지. 근데 이게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제 원래 방침이 후원 안 받겠다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요. 광고 등으로 꾸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저는 독립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시 방편인 거고 멤버십을 해 주셔도 바로 취소도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요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 방송 색깔 잃어가는 게 더 이상 방송 중단시키지 마시고요. 이거 하시자고 지금. 그러니까 푸나님은 하지 마시고 제가 약간의 읍소를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독려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등급을 내가 정했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우린 3개의 등급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금액에 따라서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이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등급이 민주국가 등급이. 그 위 단계가 복지국가.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뭐일 것 같으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뭐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주국가, 복지국가 그다음에 통일국가. 빙고! 야! 그걸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을 그렇게 만들어. 나는 그러면 공산주의. 자 여기까지는 방송에 쓸 수가 없는 팟캐스트로는 안 나가는 방송. 네.
자, 어쨌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말하자면은 한 개의 범죄에 지금 그 2번의 기소를 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취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건 논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검사들이 탄핵돼야 되는 사안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탄핵 검사도 탄핵할 수 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검사는 인사 조치로 징계.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탄핵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걸 느꼈어요. 김용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참교육 당하시는 분.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공소장은 언제든 검찰의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인권이 보장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관행이었죠. 네, 그냥 관행이어서 이번에 우리가 보기에는 공소장 변경 안 해주는 게 당연한데 검찰에서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감히 우리한테. 똑같은 사건인데 표창장을 오프해서 만들었나? 이 컴퓨터 안에서 만들었냐? 이걸로 2개의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허용돼 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기소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동안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을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첨예한 사안이라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판사가 법대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날 네.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거 변경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로 기소하면서 결국은 내가 검찰이고 윤석열이라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소를 취소하는 순간 그건 뭐 공개적인 망신. 그게 문제예요. 그걸 문제야. 망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죠. 공개적인 반성, 시정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참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검찰을 막 욕하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현재 법 체제 하에 이 사람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다는 정도 규정하지 저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사람들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의 특감본이 있어요. 이런 데가 저는 쳐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하고 청와대도 감사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합니다. 검찰은 안 해요. 검찰도 들어가서 해요. 네. 그게 법무부 이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데가 감사원이에요. 공무원들을 네, 조사해서 네. 징계하고. 근데 이 공무원들을 조사를 할 때요. 감사원이 터는 거는요. 거의 검찰 이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검찰보다 감사원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행태들,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감사원 조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왜 법무부의 감찰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법무부도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있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검사가 감찰국장하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그거 조국 장관 때까지 많이 바꾼 거죠. 그거 이제 검사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시행령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장관 되면 감찰권의 실질화 이런 게 되겠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이상한 행태들이 자연적으로도 이제 수그러들 거고 또 총선을 거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가를 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게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큰 거지만 이것 플러스 정말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의 한 부처로서 일단은 아주 혹독한 검증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지형에서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타라고 보고요.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되는 순간 사실상 지금 당장 무슨 검찰들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어쨌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올인해라.
그럼 나머지 국민이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공수처법 통과되잖아요. 그 제일 먼저 일어날 현상은요. 저는 그 서울중앙지검 근처에 핸드폰 가게들이 불이 날 것 같아요. 바꿔요? 핸드폰 교체? 다 바꿀 거야, 아마 아이폰으로. 그리고 지금 핸드폰은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아니 이번에 어. 진짜 코미디 저는 진짜 언론이요. 이건 공범인지 뭔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번에 코미디가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이번에 이 두 개의 기소건 있잖아요. 한 사건에 두 개의 기소. 이것도 만약에 이게 거꾸로 상황이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랑 좀 가까워서 일어났으면 조중동은 이거 난리 났죠. 난리 그러니까요. 났을 거고 또 하나는요. 그 우리 저기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경찰이 수사관. 수사관 있잖아요. 음. 그 수사관의 핸드폰 아직도 못 풀었대요. 그걸 왜 그런 경찰에서 왜 가져가? 뺏어갔냐고요. 왜 가져갔냐고요. 전 진짜 못 푸는 거면 그건 안 풀고 있는 거. 그렇게 보는 그렇죠. 시각도 있더라고요. 의심되긴 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오늘 또 검찰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묵비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내 책임인 건 맞는데 불법은 없었다가 핵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청와대가 왜 자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느냐는 뭐 조선일보식의 논리는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언론들이 검찰 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꽈서 가짜뉴스 막 보도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나는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즉각 반박하는 거. 저는 뭐 아주 이런 거 권장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 허위 보도를 하는데 침묵을 하면 그게 그냥 프레임이 된다니까요. 그 프레임 되고 나면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는 왜 이렇게 따박따박 반박하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있죠. 근데 그런 분이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런 분들한테 프레임 이론을 외우라고 해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박하고 소명할 건들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이제 뭐 연속되면서 이제 참 그때 반박했다가는 이 뭔가 또 상황이 꼬이고 그래서 오히려 신뢰를 좀 깨는 이런 정무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반박한 것은 언론 보도였는데 그렇죠. 왜 검찰이 나서서 그걸 반박하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경험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반박문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등이 뭐 친문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프레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청와대 이런 적극적인 반박 등에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완성시켜주는 건 언론이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직접 반박을 하고 보니까 그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고 흐지부지 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잖아요. 3개였거든. 하나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동걸 님이 딱 반박했어요. 강만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대출은 강만수가 은행장이었죠. 예. 강만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돈이 개입된 게 그 건이었거든요. 돈이 개입된 건이 사라졌어요. 남은 게 유재수 감찰 종료 건하고 이제 황운하 건인데 황운하 건은 황운하 청장이 너무 잘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프레임이 안 걸리고 지금 갈등 사안 됐죠. 근데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 조국 장관은 뭐 다른 사모펀드 건 등에서는 아예 나온 게 없대요. 사모펀드 건에서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그 건 하나 정도 하고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라든지 요건 어떤 감찰에 있어가지고 불법적인 것.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감찰 중단이 아니고 종료인데 요런 과정들이 있어서 조국 장관을 기소조차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사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나이더라고요. 오늘 그 문화일보인가요? 문화일보 맞죠? 문화일보가 조국 장관이 마치 뭐 정무적 판단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백원우하고 박비한테 넘기는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게 문화일보인가 아닌가? 근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정무적 판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지? 그걸 그렇죠. 가지고 법적으로 몰아가요? 네.
자, 뭐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지금 참 내가 진짜 그 의원님하고 둘이 너무 공감했던 거 있죠. 새벽까지 팩트 체크해야 되는 그 서러운 나날들을 우리가 다 맞았던 거예요. 3달 이상 보냈던 거. 3달. 그래갖고 얼굴은 쪽 마르고 화병 생기고 배는 나오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 근데 진짜 속마음 같아서 진짜로 검찰이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진짜로 특검 한번 가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불법들을 보고도 공수처 생기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특검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강하게 푸시해야 돼요. 민주당 등에서. 그거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하세요.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하시고 해야죠. 네. 그다음에 고래고기 특검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기현 특검하고. 예, 김기현 특검. 자, 어쨌건 지금 방향성은 지금도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언론 등과 합세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미풍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간혹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특정 언론에서 단독이라고 걸고 나오면 피식 웃음밖에 안 나오는. 네. 무서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한참 그게 그럴 때는 지금은 또 뭘 터뜨리고 가짜뉴스 쓰느냐 니네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 지금 조마조마해가지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저 김남국 변호사 욕 좀 해야지. 김남국 있잖아요. 네. 방송에 나와서 엄청 똑똑하잖아. 그리고 아주 표정도 안 바뀌는데 음. 이상한 보도 하나만 나오면 의원님 어떡해. 그냥 막 그 생각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분 30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경륜이 없네. 그게 이제 경륜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열정이 발휘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둘이 토론을 해서 그럼 1은 이거고 2는 이거고 3은 요거 4는 요거다 둘이 같이 정리를 하고 나면 세상에 방송에 나가서는요. 그냥 언제 그렇게 걱정을 했냐는 듯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따박따박 교과서 외듯 하는 타고났네. 거예요. 타고났어. 저는 최근에 검찰이 정말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전엔 그냥 수사 하면서 하나씩 흘려서 단독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겨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했어. 청와대에서 반박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반박한 거는 그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 비서관들과 행정관을 다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반박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텔레그램 방이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네. 이걸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검찰에 다시 재반박하면서 마치 증거는 있는데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우기기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좀 국면을 이어가고 시간 벌고 정말 거의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방송이요. 네.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카톡이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저기 이 경찰에 의해서. 아 박근혜 시절이죠. 네. 그래서 텔레그램 사용을 권유했던 방송이에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국정농단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근데 우병우가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상황을 봤던 저는 그 재밌는 상황을 제가 봤었고요. 아유 어쨌든요. 네. 그 최근에 나온 왜 윤건영, 김경수, 청경득, 유재수 텔레그램방 없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청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PR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거를 검찰에서 인정한 일 없다는 거고요. 정말 언론은 요새 취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건영 실장이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도 중단하고 봐줬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 제 스타일 잘 알아요. 진짜 우리는 아는 스타일. 바늘도 안 들어가는 스타일. 네, 이렇게 했을 거야. 나는 이건 전화가 오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멘트가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재미없는 사람. 그렇지만 믿을 만한.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제 이 정치권에서 내가 봤을 땐 정치는 안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 신이라고 보거든. 신이. 네. 지켜줄 거 지켜주고. 의리. 그 의리 같은 것들이 서로 간의 연대감으로 물론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불법의 카르텔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정치인한테 신의가 없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현주 씨를 겁나 싫어했던 거고요. 지금
이쪽에 속보 비슷한 건데 네. 합의는 일단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당들이 각 당에 가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네, 네. 어.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 소집합니다. 그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 각 당들이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기서 트는 정당은 내가 보기에 그냥 총선 때 아웃이죠.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 열고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그럼 하루짜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임시국회 하루짜리? 하루짜리씩 끊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이번에 그럼 임시국회는 1357만 되나? 이틀 하지 뭐 정 안 되면. 아니, 제 말은요. 아니 그렇게 시간을 끌 필요 없. 내일 그러니까 하루로 하는 게 내일 맞아요. 하고. 아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고 개고생하는 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면 너무 큰 욕심이십니다. 어. 빨리 아니, 공수처법 처리하는 게. 아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국면을 끌고 싶지 않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 한 20시간 하는 거 보고 싶고요. 끝. 한 사람 나가가지고 힘 저으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도 정론관에서 안 하잖아요. 아이고. 자유한국당 농성하는데 막 가가지고 적의 심장부에 가갖고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저기요 대통령님, 공수처도 설치되는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혁되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 사면은 언제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 보고 오시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사면 좀 해주세요. 눈 찔끔 감고 그냥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는 거 가지고 그걸 안 하시면 어떡해.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본인은 귀 막고 계세요. 안 들리셔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최민희 의원이 갖는 그간의 어떤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고소고발까지 당하고 이 선거 출마 자체의 자격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이런 인재가 있나 싶을 만큼 동부서주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의 논객 토론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 기억에는 박영선 의원 정도. 그러니까 토론에 나가도 우리 쪽 대표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걸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 주자가 됐잖아요.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뭐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총선에 나가면 나는 굉장한 부분에 민주당이 득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님 눈 질끈 감고 버튼 한번 누르세요. 최민희 사면이라고 하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아멘. 이 정도 그 봉사 하셨으면은 저는 더군다나요 이게 보통 이런 논리가 있다면서요. 선거법으로 일종의 그 출마가 안 되면 선거 한번 굶고 나서 사면해 주는 게 원래 보통 그 통념인데 안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재판과 게리맨더링을 통해 가지고 제일 억울한 사람, 억울 시스터즈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번 총선 안 나가시면요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사실상 정치 활동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기 그거 해야 되겠다. 최민희 사면 청원이나 한번 해야겠다. 대통령님 안 보고 계신다면 꼭 보시게끔 하려고. 저기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희 사면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거에 다 관련돼 있는 분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나 물어보지도 않았네. 저기 인사비서관님. 사면하고는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요. 법무부 소관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막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건의드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제 이 청와대랑 좀 소통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의 진정성은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알죠. 이제는 직접 안 하셔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아싸. 이런 말만으로도 힘나지 않으세요? 아싸, 이런 힘나죠. 힘만으로도? 오케이. 아싸. 자, 된다고 믿으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식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거 참. 네. 저는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광덕이라 제가 조금 좀 제가 원래는 뭐 사실 크게 뭐 그런데 주광덕 님이세요. 저희 지역구가. 그건 알지요. 게리맨더링까지 해서.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님과 주광덕 의원이 다시 한번 재매치인데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을 수 있는 날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남양주 비용이 잘 되면 남양주 울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새날의 운빨을 진짜로 진짜 하고 있어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생방으로 안 나갔는데 이 점점 방송이 청국장이었어요. 청년들 방송인데 청년들이 이 방송 들어오고 나서 정말 다른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 그냥 새날 운빨이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 운빨보다 어, 전 진짜 어. 푸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그때 민정당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요 사람들에게. 그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김현, 김민석, 강기정 수석 또 여기서 방송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힘을 주세요. 그 자리가 영전하는 자리예요. 네. 박영선 의원도 장관 관계 그 자리. 와서 방송하셨어요? 네, 박영선 의원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작은 거에 끄달리지 않고 방송했었죠. 그 부분은 뭐 그 박영선 장관님도 내가 그 이야기를 대놓고 했는데 우리가 방송으로 안 붙잡아놓고 있으면요 약간 밤은 느낌 갈까봐 친문하시라고 계속 잡아놓고 그게 실제로 친문이 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적을 외편으로 만들어야 그게 표가 2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있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에 가만 있어봐. 지금 오늘이 17일인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오 마이 갓. 진짜 기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의 사면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요즘에 트는 마지막 곡은 우리가 경문을 히트시켰잖아요. 네. 요즘에 트는 음악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승리가. 그중에 일부만 들려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지겨워가지고. 자, 음악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멤버십 안 하셔도 된다니까. 자꾸 왜 그래요? 자, 가겠습니다. 멤버십은 형식장으로 만들어놨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